어머니 옷에서 락스 냄새 진동하는 거 모르세요? 제발 그 청소부 유니폼 좀 벗으세요. 칠순 생일날 아들은 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어머니를 가정부라 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의 일터, 그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어머니의 차가운 복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고요한 새벽 5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방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영옥은 칠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분주하면서도 정갈한 손길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윤기가 흐르는 나물들이 접시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모양을 갖춰나갔죠. 오늘은 내 칠순이구나. 스스로 차리는 생일상이었지만 영옥의 입가에는 자그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낯설면서도 곧 아들과 며느리가 차려진 밥상에 앉아 환하게 웃어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확히 아침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이상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은 누가 봐도 잘 나가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방 쪽을 힐끗 돌아보더니 미간을 사정없이 구겼습니다. 어머니, 또 미역국 끓이셨네요. 상훈이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영옥이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훈아, 오늘 내 생일이잖니.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걸로 차려봤는데. 됐습니다. 저 오늘 아침부터 중요한 미팅 있어서 입맛 없어요. 상훈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영옥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내가 끓인 미역국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지 그러니. 시간 없다니까요. 그때 부스스한 파마 머리를 한 며느리 최소미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옥이 차린 생일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부터 뭘 이렇게 요란하게 차리세요? 집안에 냄새 배게. 소미야, 오늘 내 생일이란다. 저녁에는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아, 맞다. 생신. 근데 어쩌죠? 저희 오늘 저녁에 아주 귀한 손님 오시기로 했는데. 물을 마시던 소미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영옥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손님? 어떤 손님이길래? 아우라 호텔 리모델링 공사건의 실세, 최 상무님이요. 상훈 씨가 올린 공사 견적서에 도장 찍어줄 사람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아무튼 어머님은 말해도 모르시잖아요. 소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상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 저녁은 조용히 방에만 계세요. 아셨죠? 그래도 오늘은. 영옥이 아쉬운 마음을 말하려 했지만 아들 부부는 이미 각자 할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상훈과 소미가 나간 텅 빈 집안에서 영옥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죠. 저녁 6시가 되자 소미는 발을 동동 구르며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미가 오전에 말한 그 실세라는 최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상무님. 소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최 상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곧이어 깔끔하게 차려입은 최 상무는 거실로 들어왔고
상훈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최 상무가 화장실로 향한 사이 영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면 인사라도. 어머니. 상훈이 최 상무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급하게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상훈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옷에서 락스 냄새 진동하는 거 모르세요? 제발 퇴근하면 그 호텔 유니폼은 좀 벗으세요. 최 상무님이 어머니 아우라 호텔 청소부인 거 알면 우리 얼굴이 뭐가 되냐고요? 벼락 같은 아들의 말에 영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칠순 생일에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욱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떨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려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 화장실 문이 열리며 최 상무가 나왔습니다. 그는 돌아서던 영욱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고 거실의 팽팽한 공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상훈과 소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최 상무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아, 집안에 누가 더 계셨군요. 순간 상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네. 저희 집 일 봐주시는 가정부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장님. 가정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가 비수처럼 영욱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푹 숙인 영욱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우라 호텔 유니폼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호텔이라 제가 잘 압니다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고 상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미가 과장되게 웃으며 최 상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 부장님 눈썰미도 좋으셔라. 그게 저희 집 봐주시는 분이 아우라 호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셔서요. 유니폼이 편하다고 아직 안 갈아입으셨나 봐요. 소미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며 최 상무를 거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자, 상무님.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과일 좀 드세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많잖아요. 상우는 최 상무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자마자 영욱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네. 상훈이 거의 떠밀다시피 영욱을 방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영욱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최 상무와 마주 앉은 상훈과 소미는 고급 와인을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최 상무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이 아주 좋네요. 이번에 이 부장님이 올리신 견적서만 잘 통과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셔야죠. 제가 돕겠습니다. 상훈이 봉투를 슬쩍 테이블 밑으로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무님. 상무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이 술술 풀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성의이니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밤 9시 시끌벅적하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상무가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애써 미소를 짓고 있던 상훈과 소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상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하필 그때 왜 나오셔가지고. 소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상훈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했어야지. 최 상무 표정 봤어? 이 계약 물 건너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시끄러워. 그럼 내가 어떡해. 어머니가 걸어 나온 걸 나보러 어쩌라고. 거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대화가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옥은 차마 귀를 막지도 못한 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맨날 그놈의 청소부 유니폼 입고 출퇴근하는 시어머니 창피해 죽겠어. 우리도 이제 수준에 맞게 살아야 할 거 아냐. 대답해, 이상훈. 진짜 이 집에서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한동안 말이 없던 상훈이 이윽고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거실의 대화가 끊기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영옥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소미가 팔짱을 끼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도 그 옆에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죠. 어머님. 소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저희 얘기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머님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살기 너무 창피해요. 소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믿을 수 없는 말에 영옥이 며느리를 쳐다보자 옆에 서 있던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옥은 산산조각 난 마음을 붙들고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사준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가길 바라는 거니?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묻는 영옥의 질문에 상우는 직접 현관문을 활짝 열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자유롭게. 밤 10시 영옥은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든 채 아파트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등 뒤로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고 이내 문틈으로 두 사람의 높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옥은 차가운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예감이 맞았어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려 시작한 이 일 그 끝이 고작 내 칠순 생일에 쫓겨나는 것이었네요. 70평생 이렇게까지 시리고 아픈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잿빛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집안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훈이 소파에 보란 듯이 큰 대자로 드러누우며 외쳤습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하네. 드디어 해방이다. 소미가 최고급 크리스탈 와인잔 2개를 들고 와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자 짙은 포도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락스 냄새, 된장 냄새 안 맡아도 되겠다. 내 코가 비염 수술한 것처럼 뻥 뚫리는 기분이야. 진작에 나가시라고 할걸. 이모집이든 어디든 가 계시겠지. 상훈이 와인잔을 번쩍 들어 올리자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두 사람의 눈동자에 거실의 화려한 조명이 비쳤습니다. 앞으로 회사 사람들 이 집에 초대해도 꼴릴 거 하나 없겠어. 안 그래? 당연하지. 의기양양하게 외치던 상훈이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와인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해묵은 분노와 열등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방 싸구려 모텔 아들이라고 회사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자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소미가 놀란 눈으로 묻자 상훈이 주먹을 꽉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사동기 놈들은 부모백으로 초고속 승진할 때 난 죽어라 실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런데도 뒤에서는 전부 근본 없는 놈이 운이 좋았다고 수군거려. 내 실력이 아니라고. 상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맴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소미가 상훈의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도 안 돼.
누가 그래? 회사에서 당신만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어머니의 무능함이 내 출세기를 가로막는 족쇄였다고. 하지만 이제 끝났어. 이번 아우라 호텔 리모델링 견적서만 잘 통과되면 내가 중간에서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상훈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소미가 그의 분노를 부추기듯 그의 팔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연히 따내야지. 당신 이사 승진이 걸린 일이잖아.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상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 이번 리모델링 총 공사비가 500억이야. 500억? 이 중에 50억 정도는 부풀렸으니까. 최 상무 좀 띄워주고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대박이네 진짜. 소미의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상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잘 되면 우리도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 주인이 되는 거라고. 펜트하우스? 그럼 나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임원 사모님이지. 아마 일만 잘 되면 임원으로 승진도 될 거야. 백화점 VIP 라운지는 기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싹 다 가꿔줄게. 정말? 그럼 나 저번에 잡지에서 봤던 그 다이아 박힌 시계 사도 돼? 당연하지. 넌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꿈에 부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들키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맞아? 감사팀 같은 데서 알면 어떡해? 상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검지와 엄지를 비벼 보였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최 상무만 끝까지 우리 편이면 돼. 큰 공사판이라는 게 다 그렇지. 워낙 큰 공사라 저 정도 돈은 부풀려도 아무도 몰라. 아, 역시 내 남편은 일 잘해. 소미가 활짝 웃으며 상훈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제 어머니라는 족쇄도 사라졌겠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상훈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며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미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집만 없어져도 집이 훨씬 넓어 보이겠다. 내일 다 치워버리고 가구도 싹 다 바꿔야지. 그럼 이제부터 여긴 진짜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임원들 부부 동반으로 초대해서 파티나 하자고.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내쫓은 자리에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미래를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파트 복도를 뒤로하고 영옥이 몸을 누인 곳은 아우라 호텔 지하의 작은 직원 숙소였습니다. 새벽 5시 낯선 공간에서 눈을 뜬 영옥은 좁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의 집에서 눈을 떴는데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흠칫 놀랐습니다. 퉁퉁 부은 눈가와 잿빛으로 변한 안색, 푹 꺼진 두 볼까지 마치 생기를 모두 빨리 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영옥은 그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익숙하게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로비로 향하자 동료인 김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오늘 숙소에서 잔 거예요? 영옥이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순자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흑빛이야, 흑빛. 누가 보면 큰일이라도 치른 줄 알겠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 그때 청소 카트를 끌고 온 박경희도 영옥의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잠은 주무셨어요? 어깨가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털어놔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자, 이러지들 말고 일 시작합시다. 영옥은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애써 피하며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평소보다 갑절은 더 빠르고 꼼꼼하게 움직였습니다.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슬픔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에 모여 앉았을 때 영옥은 김치와 맨밥뿐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동료들이 기겁하며 저마다 자신의 반찬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이게 뭐야? 사람 밥이 아니라 제사상 제밥인 줄 알았네. 이거라도 좀 먹어요. 그러다 쓰러져. 하지만 영옥은 젓가락으로 반찬들을 밀어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됐어. 입맛도 없고 나이 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때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정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는 205 진상 손님이 변기 청소 덜 됐다고 소리를 질러서 혼났잖아요. 맞아. 요즘 손님들 왜 이렇게 유난인지 몰라. 근데 세제도 다 떨어졌는데 왜 안 채워주는 거야? 그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맨날 고장이라 이 무거운 카트를 계단으로 끌고 다니잖아요. 내 무릎 진짜 나간다니까. 박경희가 어깨를 주무르며 불평하자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치와 맨밥을 꾸역꾸역 넘기던 영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청소도구는 충분히 지급되고요. 그녀의 진지한 물음에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 온갖 문제점들을 쏟아냈습니다. 달아빠진 솔, 고장난 휴게실 에어컨, 물이 새는 직원 화장실까지. 영옥은 그 모든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며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옥은 청소를 핑계로 호텔 곳곳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깜빡이는 전등 앞에서는 한참을 멈춰서서 바라보고 제대로 눌리지 않는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이고 다시 눌러보았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지하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영옥은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호텔의 문제점들을 한자 한자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여전히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호텔 객실 복도의 낡은 카펫 위를 대걸레로 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 라운지 한쪽에서는 그녀의 아들 상훈이 서류 파일처를 손에 쥔 채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된 노동과 아들의 검은 거래가 한 건물 안에서 위태롭게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복도 끝에서 나타난 최 상무가 상훈을 발견하고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부장, 오래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상무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슬쩍 닦으며 품 안에서 준비해 온 서류철을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상무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사비 증액 관련 견적서입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 상무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이 부장. 간이 보통이 아니구만. 공사비를 50억이나 부풀렸어?
솜씨가 아주 좋아. 과찬이십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상무님께 드릴 성의도 두둑해지지 않겠습니까? 상훈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자 최 상무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걱정 말고 회사에는 보고 올려. 내가 눈 감고 도장 찍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 부장은 그저 자재를 값싼 중국산으로 들여놓기만 하면 돼요.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남을 테니 아무도 모를 거야. 최 상무의 말에 상훈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럽게 웃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청소 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지, 저 사람은? 지금 여기 청소 시간 아닌데. 최 상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묵묵히 바닥을 닦으며 다가오는 한 중년의 청소부. 상훈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어젯밤 매정하게 쫓아낸 바로 그 어머니 박영옥이었습니다. 상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최 상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영옥을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 어제 이 부장 집에 있던 그 가정부 아닌가? 최 상무의 말에 상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세라 질색하며 최 상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그냥 호텔 청소부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죠. 사람들 보는 눈이 더 생기기 전에 가시죠. 상훈은 최 상무를 거의 잡아 끌다시피 하며 쏜살같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 영옥이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달아빠진 대걸레 자루에 기댄 채 저 멀리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말이죠. 영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휴게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라운지 쪽 복도 청소했죠? 거긴 왜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은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꼭 남들 안 보는 데서만 더럽게들 쓴다니까. 동료들의 말에 창밖을 바라보던 영옥이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보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아들을 마주치고 밤새 뒤척였던 영옥은 청소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이정숙이 엉엉 울며 휴게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저 어떡해요? 정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영옥의 팔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영옥이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휴게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숙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우리 막내딸이, 우리 애기가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머나. 주변에 있던 동료들도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정숙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면서 경기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이라는 말에 동료들은 전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큰돈이었죠. 언니, 우리 딸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요? 돈 없어서 치료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정숙이 절망적으로 무너지자 영옥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오늘은 마음 추스르고 일해요. 내가 좀 알아볼 테니. 언니가요? 언니가 뭘 어떻게 해? 정숙이 넋나간 표정으로 묻자 영옥이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정숙 씨 막내딸 꼭 치료받게 해줄게요. 그날 밤 숙소방으로 돌아온 영옥은 낡은 서랍에서 휴대폰 한 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낸 그녀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옥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고 위험 있게 울렸습니다. 송진태 이사 나예요. 네, 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송진태 이사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해결할 일이 생겼어요. 아우라 호텔 청소부 중에 이정숙 씨라고 있어요. 막내딸 병원비로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군요.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일 아침까지 익명의 기부자가 병원비를 전액 납부한 걸로 처리해요. 절대 티나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직원들의 사정을 제가 알 수 있게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기쁨과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어요. 언니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정숙이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얼굴도 모르는 분이 우리 딸 병원비 500만 원을 전부 내주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세상에. 동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정숙을 얼싸안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영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언니, 혹시 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영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하지만 동료인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영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네. 언니가 어제 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됐네? 꼭 요술방망이 같아. 순자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모두 영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인 줄만 알았던 영옥에게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온 영옥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에는 지난 20년간 홀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며칠 전 아들의 집 현관문이 매정하게 닫히던 순간과 문틈으로 들려오던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옥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고이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의 의지에 힘겨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20년 전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20년 전 지방의 다나 모텔 사무실, 낡은 주판알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 철수가 꼼꼼히 적은 장부를 영옥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영옥아, 이것 좀 봐. 이번 달에도 수입이 최고 기록이야. 영옥이 남편의 손에 들린 장부를 넘겨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네. 방이 없어서 손님을 돌려보낼 정도라더니. 철수가 영옥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진짜 부자 되겠어. 그렇지? 당신 덕분이지. 그런데 서울 호텔은 어떻게 알아봤어? 영옥이 넌지시 묻자 철수가 기다렸다는 듯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바로 아우라 호텔 인수 계획서였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아. 위치도 강남이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 철수가 호텔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우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 우리가 이런 곳을 운영할 수 있을까? 영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진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면 그 마음이 서울에서도 통할 거야. 철수가 영옥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돈은 정말 충분해? 우리 상훈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영옥이 계산기를 가져와 다시 한번 두드려보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은행에서도 대출 승인 났다고 연락 왔어. 철수가 대출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훈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겠네. 영옥이 그제야 안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원하는 대학 어디든 보내줘야지. 철수가 아들 이야기를 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벽을 배경으로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네.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선생님.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손 쓸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영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쉬는 철수가 영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옥아, 아우라 호텔 계약하는 거 말이야. 여보, 지금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나아야 같이 하지. 영옥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못할 수도 있어. 당신이라도 꼭 해야 해. 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다 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영옥이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할 수 있어. 당신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잖아. 우리 꿈이었잖아. 포기하면 안 돼. 며칠 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영옥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상훈이 그 녀석을 마지막까지 지켜봐줘. 상훈이가 왜? 무슨 말이야? 영옥이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녀석이 돈 때문에 우리를 찾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놈인지 당신이 꼭 확인해줘. 철수가 영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약속해줘. 당신이 보기에 상훈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호텔 존재를 알게 해서는 안 돼.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꼭 그렇게 할게. 영옥은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영옥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홀로 호텔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영옥은 남편과 함께 모텔을 운영해왔던 노하우를 발판 삼아 아우라 호텔의 규모를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들을 속이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평생 지방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하는 초라한 어머니로 남았고, 상우는 무려 20년 동안 그 거짓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우는 결혼할 무렵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평생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발 그 낡은 모텔 파셔서 강남에 집 한 채만 사주세요. 제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시겠다던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이라 믿었던 모텔 판 돈으로 지금의 강남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영옥은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상훈이 영옥에게 돈을 요구하자 모텔을 팔아 집을 해줘서 이제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리고 호텔 청소부로 일을 할 거다라고 선언한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돈줄이 끊긴 아들은 어머니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영옥은 오랫동안 아우라 호텔을 관리해 주었던 송진태 이사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 소속의 파견 청소부로 호텔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길고 긴 회상을 마친 영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남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아들은 결국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옥은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송진태 이사입니다. 20년간 영옥의 곁을 지키며 이 모든 비밀을 함께해 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옥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송진태 이사,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상무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조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영옥의 선언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더 이상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송진태 이사가 정갈하게 준비한 단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축축한 지하 직원 숙소 복도를 지나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로비층에서 내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자 호텔의 공기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따스한 간접 조명으로 소독약 냄새는 값비싼 방향제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원 비서들은 처음 보는 영옥의 모습에도 그녀 옆을 묵묵히 따르는 송진태 이사의 존재감에 눌려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회장실의 문이었습니다. 송 이사가 문을 열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거대한 회장석에 천천히 다가가 손으로 의자의 부드러운 가죽을 쓸어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그녀와 남편이 피땀 흘려 이룩한 도시의 전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옥이 마침내 의자에 몸을 묻자 거대했던 의자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에 꼭 맞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숨겨진 세월이 그녀를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곧이어 송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와 그녀의 앞에 태블릿 PC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각오하고 보셔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은 저희 보안팀에서 최 상무의 동향을 주시하던 중 확보한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송 이사의 말에 영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한 고급 술집의 밀실에서 아들 상훈과 최 상무가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영옥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최 상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무님 덕분에 500억짜리 허위 견적서가 저희 회사에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아우라 호텔에서만 최종 승인해 주시면 다 끝납니다. 상훈이 최 상무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아첨했습니다. 최 상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위스키 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허허, 뭘. 이 부장 덕에 나도 섭섭지 않게 챙기겠지. 그나저나 자네 정말 대단한 친구야. 어떻게 자재비를 50억이나 부풀릴 생각을 했나? 서류상으로는 전부 이탈리아 최고급 대리석으로 꾸민다고 올려놨습니다. 실제로는 그 절반값도 안 되는 중국산으로 덮을 겁니다. 완공되고 나면 아무도 몰라요. 그 차액만 50억입니다. 아버지가 촌스럽게 정직하게만 사업하시니 평생 모텔 주인밖에 못하신 겁니다. 시대가 변했죠. 요즘엔 이렇게 해야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순간 영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최 상무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일 아무에게도 새어나가지 않게 입단속 잘하게. 최 상무의 말에 아들 상훈이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옥은 이어질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송곳처럼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상무님도 참 걱정 마십시오. 이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리겠습니까? 아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거대한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옥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그녀가 쥔 두 주먹은 새하얗게 변해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영옥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상훈을 위해 흘리는 그녀 인생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20년간 아들을 믿어보려 했던 어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까맣게 변하자 그 위로 텅 빈 영옥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 이사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영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송 이사. 네, 회장님. 내일 오후 2시 인테리어 계약서 최종 보고 회의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내가 참석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영옥의 밤이 고통 속에서 지나갈 무렵 아들 상훈의 아침은 샴페인을 터뜨리기 직전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최고급 넥타이를 매며 장차 임원이 될 사람의 위험 있는 표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죠. 자기야, 오늘 정말 대박 나는 날 맞지? 나 어때? 상훈이 정장 재킷을 입으며 소파에 앉은 아내 소미에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태블릿 PC로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내부를 구경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최 상무님이 우리 편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봐, 우리 50억 생기면 수영장 딸린 여기로 이사 갈까? 아니면 한강이 바로 보이는 저기로 갈까? 뭘 고민해. 하나는 우리가 살고 하나는 주말마다 파티하는 용도로 쓰면 되지. 50억이야, 50억. 상훈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소미가 상상만 해도 즐거운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그럼 오늘부터 진짜 임원 부인 소리 듣는 거네. 당장 백화점 VIP 라운지부터 등록해야겠다.
당연하지. 우리 이제 상류층이야, 상류층. 상훈이 소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으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오만한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상훈과 소미는 아우라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두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로비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청소부들을 지나치며 상훈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소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봐, 저기 청소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저런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야. 소미가 경멸적인 시선으로 청소부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어머님도 저기 어디에선가 저러고 계시겠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상훈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하자 거대한 회장실의 위용에 두 사람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넓은 회의실 중앙에 앉아 여유롭게 그들을 맞이하는 최 상무의 모습에 긴장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다. 상훈이 90도로 깊게 인사하며 외쳤습니다. 최 상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부장, 부인과 함께 오셨군. 어서 와요. 안녕하십니다, 상무님. 남편이 항상 상무님 덕분이라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뭘. 이 부장이 워낙 유능해서 내가 숟가락만 얻는 거지. 최 상무가 상훈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상훈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상무님, 오늘 최종 보고서 준비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그래, 봐야지. 하지만 걱정은 말아요. 내가 미리 손을 다 써놨으니 이 보고서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최 상무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짓했습니다. 상훈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뭘?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겠소? 소미가 옆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송진태 전무이사님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오실 겁니다. 어차피 서류 내가 다 검토했다고 하면 송 이사님도 별말 없이 승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워낙 나를 신뢰하시니까. 최 상무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상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소미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정말 떨린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나는 그럼 밖에서 호텔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잘해. 응. 오늘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라고. 회의실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세 사람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상훈이 회의실의 거대한 창밖을 내다보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내려다보는 기분이 어떨까? 곧 알게 되겠지. 최 상무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시가 됐네요. 곧 송진태 전무이사님이 오실 겁니다. 정확히 오후 2시가 되자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송진태 전무이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거짓말이 곧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소미는 호텔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마치 자신이 그 품격의 주인이 된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우라 호텔 리모델링 공사 견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이 두툼한 서류철을 펼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자재와 디자인으로 호텔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허황된 포부를 늘어놓았죠. 먼저 자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이탈리아산 천연 대리석은 세계 최고급 품질입니다. 단가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호텔의 품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상무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이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공사비가 500억 정도 나옵니다. 물론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아우라 호텔을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안쪽에 있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열변을 토하던 상훈과 그에게 아첨하던 최 상무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 여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침착한 걸음으로 거대한 회장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너무나도 익숙한 어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서 나와? 청소부가 왜? 저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영욱이 마침내 회장석에 다다라 천천히 몸을 돌려앉는 순간 상훈과 최 상무의 입이 경악으로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그 초라한 청소부, 어수룩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위엄과 냉정함으로 무장한 아우라 호텔의 진짜 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상훈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상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왜 저기 앉아 있습니까? 저 양반은 분명히 청소부. 바로 그때 송진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송 이사가 상훈과 최 상무를 차례로 훑어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상훈 부장 그리고 최 상무, 정중히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아우라 호텔의 총괄 회장이신 박영욱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상훈이 입을 벌린 채 되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 호텔 회장님이라고요? 최 상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전무이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분은 제가 며칠 전에 이 부장 집에서 본 아우라 호텔 청소부가 확실합니다. 송 이사가 그런 최 상무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박영욱 회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신분을 숨기고 이 호텔을 경영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따랐을 뿐이고요. 모든 말이 끝나자 영욱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침묵이 천둥 같은 호령보다 더 무섭게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던 최 상무가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회장님을 못 알아뵙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상훈도 허둥지둥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가득 찼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비굴한 애원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진태 이사가 그런 상훈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훈 부장, 방금 전까지 하시던 보고 계속하시죠.
회장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상훈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회장님은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거짓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호텔 구경을 마친 소미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문을 살짝 열어 작게 열린 문틈 사이로 회의실 내부를 염탐했어요. 아직 안 끝난 건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남편 상훈과 최 상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회장석에는 시어머니 영옥이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 얼굴을 발견하고는 문을 열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그러고 있어요? 어머님은 왜 여기 계세요? 소미가 당황하며 들어오자 상훈이 넋이 나간 얼굴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미야, 어머니가 이 호텔 회장님이시래. 뭐라고요? 소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옥을 쳐다보자 송진태 이사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이분이 아우라 호텔의 총괄 회장이신 박영옥 회장님이십니다. 소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영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며느리 소미에게 향했습니다. 소미야, 너도 이쪽으로 와서 무릎 꿇어라. 얼음장 같은 영옥의 명령이 거대한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소미는 경멸하던 시어머니의 발밑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잠시 이성을 잃고 반문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상훈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꿇어. 안 들려? 어서 무릎 꿇으라고. 남편의 절박한 외침에 소미는 결국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원피스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가장 빨랐던 것은 역시 며느리인 소미였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회장님이 아닌 어머님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미는 무릎으로 기어가 영옥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부짖으며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상훈 씨를 부추겼어요.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제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더 비싼 가방을 메고 싶어서 이 못난 며느리가 남편을 망쳤습니다. 제발 저 하나만 벌하시고 어머님의 아들인 저희 남편만큼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미의 연기가 시작되자 상훈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애원은 변명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대단한 사람이 못 돼서 지방 모텔 아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불쌍한 이 아들,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최 상무 역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지만 영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굴한 연극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20년 전에 떠난 남편을 불렀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우리 아들이 지금 내 발밑에서 저렇게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 역시 당신과 나의 아들이겠지요.
내가 저 아이에게 당신을 대신해주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만약 저 아이가 이 기회마저 자기 발로 걷어찬다면 그때는 나도 더는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영욱의 목소리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갈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세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며 그들의 죄를 읊었습니다. 허위 견적서로 호텔 돈 50억을 빼돌리려 한 사실. 어떻게 다 아시는 거지? 상훈과 소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욱이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회장이 아닌 너희들의 엄마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절망에 빠져있던 두 사람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영욱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24시간을 준다. 24시간 안에 너희가 제출한 허위 견적서를 모두 철회하고 부정한 계획을 전부 바로잡은 뒤 검찰에 가서 자수해라. 상훈이 너네 회사에 가서도 이 사실을 보고하고. 상훈이 절망적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에 알려지면 저 잘려요, 어머니. 영욱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로서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그리고 이건 최상무에게도 해당됩니다. 영욱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송 이사가 그녀의 뒤를 따랐고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공간에 남겨진 세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송 이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경찰에 자백하면 업무상 횡령 미수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회장님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면 법원에서 형을 크게 줄여주거나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매우 커질 겁니다. 감옥에 갈 일을 집행유예 등으로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저 아이에게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무겁게 닫히자 상훈과 소미, 최 상무는 텅 빈 방 안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금은보화가 쏟아질 것 같았던 천국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훈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아이처럼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자수하라고? 그럼 우리 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최 상무 역시 벽에 등을 기댄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청소부가 회장이라니. 이건 꿈인가. 내 인생도 이걸로 끝이구나. 두 남자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멍하니 서 있던 소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상훈에게 다가가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릴 정도로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상훈, 정신 차려. 소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상훈이 깜짝 놀라며 뺨을 쓸었습니다. 소미야, 네가 왜 날 때려? 지금 울고 있을 때야?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이렇게 무너질 거면 시작은 왜 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왜 당신을 믿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네. 당신은 그냥 겁쟁이, 패배자일 뿐이야. 소미가 상훈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상무님도 정신 차리세요. 평생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저 늙은이 손에 죽으란 법은 없어요. 소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아니 회장님이 다 아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상훈이 젖은 목소리로 묻자
소미가 주변을 둘러보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약점 하나만 잡으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야. 소미의 눈이 독하게 번뜩였습니다. 생각해봐. 20년 동안이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구린 구석이 많다는 뜻 아닐까? 그렇게 큰 호텔을 운영하면서 뒤로 챙긴 돈이 없을 것 같아? 탈세, 비자금, 어쩌면 숨겨둔 남자라도 있겠지. 뭐라도 하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절망에 빠져있던 상훈과 최상무의 눈에 서서히 탐욕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큰 기업이 먼지 하나 안 날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상훈이 묻자 소미가 그의 손을 잡으며 지시했습니다. 이건 상무님이 하셔야 해요. 비자금 장부 찾아보세요. 저 늙은이가 20년간 돈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샅샅이 뒤져보시면 뭐 하나라도 나오겠죠. 그리고 송진태 그 이사 나부랭이도 뒷조사해 주세요. 시어머니 도우면서 돈이라도 빼돌렸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자기랑 나는 그동안 저 늙은이 뒷조사를 할 거야. 흥신소를 쓰든 뭘 하든 과거에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약점이 될 만한 건 모조리 다 파헤쳐서 숨통을 끊어 놓을 테니. 한편 회장실 바로 옆 개인 집무실에서는 송진태 이사가 영옥 앞에 놓인 스피커의 볼륨을 조용히 줄였습니다. 복도에 미리 설치해둔 녹음 장치가 세 사람의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더 이상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자들의 저급한 모의를. 송 이사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영옥이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만 당할 순 없어. 맞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아들이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양심마저 제 손으로 내던지는 소리를 영옥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 없는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마지막 시험이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움직이자. 나는 회사 기밀 서류부터 뒤져볼게. 좋아. 나도 바로 사람 시켜서 저 늙은이 과거 조사부터 시작할게. 그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영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2시 아우라 호텔 회장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옥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고뇌가 아닌 심판을 앞둔 재판관의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죠. 송진태 이사가 옆에 서서 손목시계의 초침을 확인하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약속된 시간입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영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상훈과 소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밤새 지옥이라도 헤매고 온 유령처럼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으로 빛나던 두 눈은 이제 패배감과 공포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영옥의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옥이 천천히 몸을 돌려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24시간 안에 자수하라고 했을 텐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 상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소미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도 다시 모시려고 했다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반성이 아닌 자신들의 변명뿐이었습니다. 상훈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니 약점을 찾겠다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소미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영옥이 책상 서랍을 열어 두터운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스윽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게 뭔데요? 상훈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영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제 복도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다. 상훈과 소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옥이 파일을 펼쳐 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나지막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점 하나만 잡으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야. 나는 그동안 저 늙은이 뒷조사를 할 테니 너희가 한 말이 맞나? 상훈이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영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아들에게 등을 보인 채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상훈 씨. 그녀는 더 이상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당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영옥의 차가운 선언이 회장실을 얼어붙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훈 씨, 최영철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들고 들어오자 상훈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소미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어머님 아들이 잡혀가잖아요. 소미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밤새 헛수고한 충격과 완전한 몰락의 절망감에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상훈이 아내의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미야, 여보. 하지만 수사관들은 상훈을 냉정하게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실에는 바닥에 쓰러진 소미와 창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영옥,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송진태 이사만 남았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영옥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우라 호텔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벗고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연일 신문에 오르내렸죠. 로비에는 직원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호텔 곳곳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장 박영옥은 집무실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에는 어둡고 퀴퀴한 창고였던 그곳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직원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영옥을 본 김순자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오늘 점심 뭐예요? 냄새가 좋은데. 영옥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박경희가 식판을 들고 다가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갈비찜이에요. 주방장님이 회장님 오신다고 아침부터 푹 고왔어요. 영옥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정숙이 으쓱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원래 저러셔.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먹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 영옥이 음식을 받아들고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청소부 동료들이 모두 모여 앉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숟가락을 들자마자 동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어제 발표하신 육아휴직 3년 연장 정책 정말 최고예요. 제가 다른 호텔 다니는 친구들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회사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옥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청소 카트도 전부 허리 안 아픈 신형으로 바꿔주시고 휴게실에 안마 의자까지 들여놓으셨잖아요.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던 중 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영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저희하고만 식사하세요? 다른 높은 이사님들은 왜 안 만나시고요? 정숙의 질문에 다른 동료들도 모두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옥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동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초라했을 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챙겨주려 했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네, 진짜 가족이요?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어둡고 추운 곳에 있을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혈육보다 더 소중한 내 진짜 가족들이죠. 영옥의 진심 어린 말에 동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점심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오후, 영옥은 다시 아우라 호텔의 총괄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온 송진태 이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교도소에서 온 연락입니다. 이상훈 수감인이 면회를 간절히 신청했습니다. 송 이사의 보고에 영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앞으로도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송 이사가 다음 서류를 넘기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최소미 씨 관련 동향 보고입니다. 현재 변두리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고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옥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빛나는 호텔을 향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몫이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합시다. 다음 보고 올려주세요. 영옥이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70평생 처음으로 얻게 된 진정한 평온함과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회장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